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12강 시즌 1의 마지막을 유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는 지놈이 우리나라 한국 번역어입니다. 유전체는 생명체의 설계도고 생물에 들어있는 DNA 총합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DNA가 들어있죠. 사람의 경우에는 32조 개의 염기쌍이 있고, 같은 생물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생물의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공유를 한다. 따라서 생물이 각각 다른 생물은 각각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각각 생물이 각각 다른 것을 규명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글자를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없죠. 우리가 해인사 8만 대정경의 글자를 다 우리가 안다고 이걸 의미를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글자를 읽지를 못하면 생명의 신비를 푸는 거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잠깐 모델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모든 생물을 다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보다는 실험실에서 기르고 연구하기가 쉽고 유전학이 잘 연구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생물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생물에는 대장균, 효모, 애기장대, 꼬마선충, 초파리, 그리고 생쥐, 마지막으로 인간도 모델 생물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모델 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는 진핵생물인데 단세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본적인 진핵생물이 세포구조 이해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그리고 같은 단세포인 박테리아에 비해서 효모는 진핵생물이므로 소기관이 구획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박테리아의 경우의 대장균은 약 한 4,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효모는 이것보다 많은 6,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생물은 선충이죠. 선충은 약 1,000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약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인데, 선충의 경우에는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모델 생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체는 효모보다 약 8배 정도 크다. 그리고 초파리의 경우에는 유전학과 발생에 이해에 유용한 중요한 모델 생물이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발생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에 필요한 전사인자와 관련된 많은 유전자를 초파리에서 처음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기장대는 식물 연구의 모델 생물인데요. 다른 식물에 비해 가지고 매우 유전체가 작고, 그리고 씨를 뿌려가지고 다시 꽃을 피우고 씨를 얻는 데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빠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식물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식물 연구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학의 경우에는 이런 모델 생물을 유전체를 먼저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학에서 유전체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1970년대에 이제 점점 유전자 예전에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유전자가 하나씩 클로닝이 돼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가 늘어갈수록 점점 우리는 의문이 쌓여갔는데, 과연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는 과연 유전자가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의학적인 현상에 관련한 유전적인 요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아주 단편적으로 뭐 암에 관련된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가 점점씩 알려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도가 없이 몇몇 랜드마크만 가지고 서울이라는 그런 복잡한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모간이 초파리 유전자 지도를 작성한 게 1915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 유전자에도 발견이 됐고 이 유전자가 염색체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는 일종의 약도와 비슷한 그런 정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령 뭐 서울에 가면 뭐 남대문이 있고 뭐 남산이 있고 그리고 뭐 등등 이거와 같은 아주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아주 인간 유전자에 대한 디테일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과학 선진국들이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어떤 동물이 그런 지놈을 유전체의 표준 서열을 구축하자. 이 소요 비용은 약 한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원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구축을 하는 아주 생물학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인종 간,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를 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하나의 동물이 어떤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01년에 일단 초안이 나왔고 2003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는 알게 됐나?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약 2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에도 약 한 17,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파리의 경우에도 한 그 정도 있었고요.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쁜 꼬마 선충보다는 더 복잡한 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유전자 수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체의 약 50% 이상이 반복 염기 서열이고 트랜스포존이라는 일종의 정크 DNA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5% 정도는 유전체 내에는 일단 전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약 전체 지놈의 약 1.5%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DNA의 정보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약 98.5%가 쓸모없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물론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다고 반드시 쓸모없는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영역 중에서 다른 포유류의 그런 것을서 보존된 영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5%는 대부분이 포유류에서 보존된 영역이다. 따라서 포유류에서는 중요한 영역이다. 최소한 5% 이상은 쓸모가 없는 영역, 쓸모가 확실히 있는 영역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소 절반은 결국은 별 기능이 없는 쓰레기가라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놈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놈의 약 한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정보가 차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간의 지놈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
그것이 이제 표준 지놈이 결정이 되고 각각의 사람의 지놈의 차이를 알아보니까 약 0.1에서 0.2%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상당히 간발의 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개개인이 유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는 인간과 침팬지의 지놈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98에서 99%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단백질 수준에서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 유전자를 그대로 인간에 딱 넣어도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유전자 발현 조절 영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어떤 미세한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좀 미세한 차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는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피부, 머리색, 눈색, 외관, 신장, 그리고 어떤 질병에 강하냐, 약하냐, 혹은 지능 등 우리가 신경 쓰는 상당수의 요소가 그런 미세한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미세한 차이라고 실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게 미세한 차이가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들은 딱 하나의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유전자와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가령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돌연변이가 있어 생기는 낫형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런 것은 극히 희귀한 질환에서나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당뇨병, 심장, 비만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형은 다양한 유전자와 이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인간마다 각각 다른 거의 99.9%는 같지만 그 다른 0.1%의 차이를 표식으로 사용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인구 중에서 약 5% 이상에서 발견되는 흔한 유전 변이를 목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 유전형 분석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DNA 마이크로레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일단 어떤 유리판 위에 그 합성 DNA를 붙여놓은 배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유전적 변화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에 반해서 차세대 시퀀싱이라는 기술은 아예 모든 염기 서열을 결정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 변화가 있으면 그것까지 조사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레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반면에 차세대 시퀀싱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유전형과 유전적 변화를 관계를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키와 유전자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는데 약 60에서 80%가 유전적 요인이고 약한 환경적 요인이 20에서 40%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약 한 25만 명의 유전형을 조사해서 약 키에 관련된 유전 변이를 약 한 700개 정도 발굴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약 한 20% 정도이다. 나머지 한 40~50%의 경우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 DNA 분석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수준이 검사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침을 뱉어서 회사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유전형을 검사를 해주는데요. 뭐 유전형을 검사하니까 저는 한국인이 맞다고 하네요. 뭐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아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DNA 검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술 먹어도 얼굴색이 안 변하고, 이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발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눈이 갈색 눈이고,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 등등이, 빨간 머리가는 아니고 등등이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성질을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아는 것과 이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이런 단편적인 지식은 우리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많은 특성은 사실 그렇게 쉽게 알기 어렵다. 가령 이렇게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는 그런 특징이나 이런 근육이 많은 성질,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지능, 이렇게 눈이 색깔 등등 여러 가지 특성들은 딱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우리 ABO 혈액형처럼 결정되면 쉽겠지만 대부분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런 유전적인 정보만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 좀 환상을 벌릴 필요가 있다. 유전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지노미 정보를 우리는 아주 적은 비용을 들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글자를 다 읽는다는 것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은 유전자를 보고서, 정보를 보고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측하기 못하는 것이 더 많다. 가령 혈액형, 눈 색깔, 인종, 머리카락색, 특정한 몇 가지 유전병의 여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이 나의 진짜 자식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신장 혹은 비만 여부, 이런 것은 조금 모호하고요. 지능 같은 것도 좀 모호하다. 성격,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몇 가지의 양상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 어떤 질병에 취약한가도 사실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많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유전체 정보만은 부족한가? 우리가 지도 얘기를 했었죠. 서울시에 아무리 정말한 지도가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는 없죠. 지도는 그냥 지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즉 서울시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 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다른 차원의 정보가 필요하다. 즉 유전체 지도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시작 조건일 뿐 끝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결국은 각 세포와 조직은 세포와 조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각각 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 어떤 RNA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정보가 부족하고 하죠. 우리가 지놈 시퀀스를 해서는 한 생물이 만들 수 있는 모든 RNA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생물이 어떤 세포에서 어떤 RNA를 만드는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RNA는 결국은 단백질이 되는데, 각각의 세포와 조직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단백질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변형되느냐에 대한 정보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느냐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세포 하나를 가지고 RNA의 조성을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약 37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 걸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림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알아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포와 같은 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전에 얘기를 했듯이 세포의 성질은 세포가 가지는 RNA 조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세포를 하나 분리해서 세포가 어떤 RNA를 가졌는지를 알아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직에서 개별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딱 하나의 세포에서 RNA를 양을 분석할 만큼 분린 다음에 RNA 구성비를 알아내는 기술이 단일 세포 RNA-seq이라는 기술이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포는 모두 다른 조성의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된 조직에서 세포를 하나하나씩 분리를 한 다음에 그것에서 RNA를 증폭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차세대 시퀀싱 기술로 RNA를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세포끼리 하나하나씩 그것을 RNA의 조성을 따져가지고 진짜로 RNA가 조성이 비슷한 세포들은 몇 종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의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인간 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답하려고자 하는 의문은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그 세포를 분리를 해서 각각이 어떤 RNA를 만드느냐를 등을 통해 가지고 세포의 종류와 이런 성격을 규명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프로젝트의 완료는 결국은 우리는 게놈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이제 인간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시작점에 불과했다. 즉 인간이 비밀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명의 비밀에 바라는 바다에서 이제 발끝에 이제 살짝 물을 적신 아이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탐험을 해야겠죠. 그 탐험에서 어떤 것이 발견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생명의 비밀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러한 모험을 비밀을 밝히는 모험은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